자, 2023년 제2차 충북학 포럼 제3부 종합토론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토론은 좌장을 중심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좌장은 문학평론가이시면서 충북작가회 회장이신 김덕근 선생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종합토론하는 시간입니다. 좌장은 제가 오늘 데뷔하는 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세미나를 받은 발표자를 받은 토론자로 갔었는데요. 가운데에 앉아서 자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보이다시피 아주 가족 같은 분위기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가족이에요, 이 정도면. 좀 그렇죠. 항상 많은 거 아니에요? 같이 서로 동행한다라는 말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자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왼쪽부터 토론자 윤정용 선생님, 박혜인 작가님 옆에 계십니다. 그다음에 안미영 선생님, 그리고 아까 발표하신 선생님. 그냥 처음 부터 진행해 드리겠죠. 임기현 소장님이 발제하신 홍구범 생애와 작품 빈자리 메우기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정윤 선생님. 네. 네, 안녕하세요. 윤정용입니다. 저는 제가 이걸 방식을 이해를 잘못했는지 저는 이제 발제를 하나하나씩 나눠서 그 질문을 이제 토론문을 쓰고 그리고 질문을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두 발제문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권희동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하신 그 내용까지 포함해서 전체 세 분께서 이제 발표한 내용을 좀 이제 나름대로 요약 정리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총 질문을 4개를 좀 드렸는데 첫 번째 제가 준비한 이제 토론문을 굳이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 분 이제 선생님께서 이제 발표한 발표문을 제 나름대로 요약하고 정리한 거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발표한 걸로 좀 가름을 하고 질문으로 조금 이따 넘어가서 말씀을 지금 드릴 텐데 그에 앞서서 좀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먼저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좀 부끄럽고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2020년까지는 이제 홍보범이라는 작가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이제 전국 작가대회를 하면서 그때 충북의 문장이라는 책을 제가 좀 운적의 편집위원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홍보범 작가를 이제 처음 알게 됐고 그리고 그때 충북의 문장에 실렸던 작품이 오늘 여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서울길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저도 그때 그 작품을 처음 읽어봤는데 그 작품이 일단 너무나 재밌었습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증평 출신인데 증평이라는 지명이 거기에 좀 나와서 대단히 좀 이제 반가웠고 그리고 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로컬리티를 이제 확보하는 일이 이런 작품에 나타난 지리학을 일단 정리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록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이 대단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회까지 참석하게 됐는데 좀 대단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 토론문을 이제 쓰면서 이제 홍구범 전집을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좀 읽어봤고 좀 핑계이자 변명을 하자면은 시간이 없다, 게으르다, 또 자기 반성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기회가 된다면 이 홍보범 전집을 끝까지 읽겠다는 그런 약속을 좀 드리고요. 질문으로 좀 가서 보면 일단 좀
질문으로 넘어가기 앞서서 이제 그 질문이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좀 그 부족할 것 같아서 일단 송구한 마음이 좀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첫 번째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은 아마 임경 선생님이 그 발표하신 그 내용에 대한 질문이 될 것 같은데 그 홍구범은 그 작품을 통해 윤리성 회복과 인간다움 회복을 역설했습니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가 작품 활동을 하던 그 해방 전국이 대혼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뚜렷한 비전과 사상적 깊이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가혹하게 느껴진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 아까 선생님도 여러 번 말씀을 좀 하셨지만 그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성의 회복과 인간다움의 회복은 다소 좀 그 소박한 해결책으로 보이는데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어떠한 좀 궁금함이기도 한데 이제 소설가는 어찌 보면 이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을 좀 보여주기도 하지만 또 이제 독자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도록 이렇게 추동하는 그런 역할이랄까요? 뭐 기능을 한다고도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홍구범 소설은 좀 어느 쪽에 가까운지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발표하면서 말씀하셨지만 그 홍구범의 작품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당시 이제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그 문예지가 이제 존재했다고 하셨는데 해방 공간에서 좌우 문예의 대립이 극심한 시기였고 또 이제 그 해당 계열의 진연전 또한 뭐 치열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 좌우 문예의 대립이 정치적 성향의 차이에서 비롯된 건지 아니면 그 예술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가 좀 궁금하고 그럼 그 당시 좌우 문학의 가장 큰 차별점은 뭐였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질문 두 개 답을 다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은 뭐 편한 대로 하나만 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끝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제 생각을 덧붙이자면 우리가 아까 안 했던 말씀 중에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저는 이제 그분의 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한국 대한민국 최대의 소설가는 김동리입니다. 그 어찌됐건 우리가 김동리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는 거, 김동리 집에 같이 얹혀 살았다고. 그 홍구범 선생이 꿈꾸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는 그 남의 자식 애라도 내 애처럼 그게 징용으로 끌려가서 그 저기를 해버린 자식을 마치 그 창고 근처 사람 내 새끼처럼 기르고 때에 따라서 그 집 없고 그런 문인들을 나한테 재워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인간성. 그럴 때 김동리가 문학도 가르쳤지만 그에게 집을 줬다는 거죠. 그 김동리 어찌됐건 대한민국 최대의 소설가 김동리가 있었고 또 저는 부러운 게 저는 이제 일단 홍구범을 무조건 믿게 된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의 저는 최고의 평론가 중에 한 사람이 조연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요. 이 조연현이 면독할 비평이라고 이분도 중동 그 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하시고 뭐 학교를 옮겨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렇게 배우시지도 못한 분이 어떻게 한국 문학사를 그렇게 쓰시고 정리하시고 또 비평하시고 그 별명이 면독할 비평이셨는데 이분이 또 가장 처음에는 조금 홍구범을 사람만 좋고 이거 작품은 잘 못 쓰는 거 아닌가 하다가 가면 갈수록 신뢰를 쌓아가는 어떤 그런 일련의 과정 그러면서도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는 조연현이 대한민국 1급 작가가 그래서 이게 제가 사족입니다만 나중에 뭐 정한숙 쌤이나 우리나라 문학사 몇 개 있는데 전부 조연현 문학사 보고 뺏겼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많이 배우지 못한 그 제대로 학문을 하지 않은 그 조연현 선생이 그 조연생이 위대하다는 것은 끊임없이 조금 더 철학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요구를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까 우리 공 교수님이 말한 대로 그 인간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걸 넘어서는 그 안에 있다는 걸 발견해 간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이제 또 이해할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을지로에서라는 작품을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현 선생이 그 단편의 꽁트보다는 조금 긴 단편이라고 하는데 거의 그 미학의 정점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있는데 아직 그 작품이 그 발견이 못 되는 뭐 그런 점들이 좀 하나 걸리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그 아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그러면 그 전망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좀 그러기 위해서는 대서사 장편으로 좀 가야 되는데 그 당시에 그 소설 지면이 장편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편. 그런 이야기가 그 당시에 평론가들 그러니까 한 작가에게 그 장편을 쓸 만큼 넉넉한 지면을 주지 않았던 것도 홍구범 선생이 그 단편 쪽에 이렇게 치중하게 된 하나의 원인이 되고 또 그런 것들이 더 깊이 있는 세계를 이런 말은 되게 외람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단편 소설에 담을 수 있거나 꽁트에 담을 수 있는 그게 용량이 있고 또 장편이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김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50년 49년 무렵에 그 장편이 발굴이 지금 빨리 되는 것이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을 붙입니다. 예, 우문현답 죄송합니다. 질문을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고 하셔서 그런데도 아주 더 깊숙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그 외에 뭐 더 보충 추가하실 말씀은 또 없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어쨌든 뭐 그 토론자께서 또 다른 분이 얘기할 때 이 외에 다른 것도 말씀해 주시면은 꼭 더 이야기할 때 더 활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혜지 선생님. 네, 저도 이 토론의 방식을 제대로 인지를 하지를 못해가지고 저는 두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두 분 선생님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단 한 개씩 떼어서 첫 번째 질문은 임기현 선생님께 드리는 걸로 하고 뒤에 질문은 김정숙 선생님께 드리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으로 홍구범 선생님은 4년이 좀 못 되는 기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작품을 발표를 하셨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단체 생활뿐만 아니라 그 신문사 기자로서도 활동을 하셨죠. 그리고 그 등단하기 전에 조선 영화 극작가 협회에도 가입을 하셨고 그리고 전국 아동문학가 협회에도 관여를 하셨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뭐 그 대표적인 문학 단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체에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직책도 맡으시고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펼치셨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전쟁 이후에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문단을 이끌어온 거는 이 우익 그 문학 단체였던 이 단체가 쭉 이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작품도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단체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후대에는 이 홍구범 선생의 작품이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작고 문인들에 대한 이런 발굴 작업이 있었고 연구도 어느 정도는 이루어져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구범 선생님의 작품이 제대로 조명되지 않은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앞으로 이 홍구범 선생의 문학이 제대로 조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요건 다 끊어서 일단 예. 그러면 또 제가 답변을 뭐 답변도 아니고 또 이제 저기가 될 건데요. 제 생각에는 제가 자꾸 정수철 쌤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리가 그 분단이라고 하는 거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걸 우리가 컴플렉스로 표현했던 뭐라고 표현했던
그 짝짝곡을 쓰신 정순철 선생님도 납북되셨습니다. 근데 그 입 밖으로도 꺼내지도 못하게 자제분이 그렇게 꺼내지도 못하게 그 자제분은 그 상업은행을 다녔는데 해고당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어떤 북에 연루가 되어 있다는 자체를 말하는 걸 꺼려하고 힘들어하고 사실은 이게 해금이다 뭐다 이런 대상이 처음부터 아니고 그것만 해도 억울한데 우리가 지나치게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런 거를 앞뒤 가리지 않고 그렇게 해왔던 거 또 정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또 우리들 자신들조차 연구자들 자신들도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밝히고 이러지를 못하고 그냥 스스로 이왕 뭐 홍구범은 이야기 안 해도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했던 것이 진짜 우리가 이제 뭐 월북한 그런 사람들이 해금되면서 이제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은 과제들 같으면 우리가 그 홍구범 하면 아까 그 문학사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워낙 그 일단 학생들이 많이 아는 거는 문학사에서 이름 석자라도 언급해주면 더 찾고 열심히 보는데 이 40년대가 특히 또 이분이 그 저기가 49년, 50년 요 정점을 이야기한 문학사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뭐 10년 단위의 문학사 중에 뭐 두꺼운 문학사인데 홍구범 이름조차도 안 나오는 거는 확 찢어버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적어도 그 공간을 챕터를 뒀으면 이름조차는 언급을 해야 되는데 그 분단이라고 하는 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그러다 보니까 대중들은 점점 더 이렇게 멀어지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그 해금되고 그 권희돈 교수님이 계시면서 만약에 그때 또 권희돈 교수님이 그 전집을 내지 않거나 또 그때 그 만약에 그 지나갔으면 우리는 더 모르고 이렇게 갔을 거죠. 그러니까 지난날의 그 잘못된 그런 것보다 앞으로 그 과제가 더 남고 뭐 문화 콘텐츠니 뭐니 다른 지역에서는 바닥나서 난리잖아요. 근데 충주는 이런 또 큰 재산을 또 발굴해야 될 작품까지도 있다는 게 우리에게도 미래고 희망이고 뭐 이런 쪽으로 보면 저는 뭐 슬프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안타깝게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좌장도 조금 얘기할 수 있을 기회를 토론자가 발표해 주신다면은 저는 80년대 초에 국문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국문학사를 조현 선생님이 쓰신 문학사를 쓰는데 대개는 그 당시에는 30년대 좀 하다 보면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해방공감기라는 용어도 그 당시에는 없었고 아마 이제 해금되기 전에 뭐 이제 연구자들이 있었죠. 뭐 정주영 같으면은 정땡땡, 김기림도 김땡땡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해서 연구가 됐었는데요. 뭐 지금 홍보원 선생 같은 경우는 뭐 학부 시절이나 뭐 석사과정, 박사과정 때도 뭐 전혀 몰랐던 인물이에요. 뭐 그 정도로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라고 보시면 뭐 틀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석사 논문도 한 서너 편 정도 외에 본다면 아직까지도 그 연구자들에게는 뭐 멀리 있는 어떤 그런 작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 다음 질문 뭐 계속하셨나요? 선생님 뭐 따로 하시면 박쌤이 다 한 거예요? 아니면 두 개인데 질문 하나는 두 개인데 한 개 한 개? 네, 또 한 개 남았잖아요. 한 개 하세요. 예. 네. 너무 혼자만 하니까. 죄송합니다. 나머지 하나는 좀 그 소설을 쓰는 후배로서 가지는 그런 생각을 좀 적어봤는데요. 저는 소설을 쓰는 사람으로서 좋은 소설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종종 고민을 합니다. 네, 제가 내린 뭐 결론을 여기 토론문에 쭉 써봤는데요.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고 뭐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읽기에 홍구범 선생님의 소설은 뭐 장점이 많은 건 분명한데 그 주인공
문학들이 그 어떤 자기 삶의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뭐 저항을 한다거나 뭐 그러지 않고 되게 소극적인 방식으로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좀 홍구범 선생이 현실을 좀 바라보는 그 현실 인식이 좀 수동적인 데서 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 좋은 문학으로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한계로 작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김정숙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홍구범 선생님의 작품이 갖는 한계와 혹은 그 또 한계를 논하기에는 선생님께서 활동하신 시간이 너무 짧았고 세계를 다 보여주기에는 발표된 작품 수도 너무 적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굉장히 송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다면 무엇인지 그리고 계속 이 남한에 남아서 작품 활동을 지금까지 이어오셨다면 어떠한 작품 세계를 보여주셨을 것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그 선생님이 지금 이제 소설을 쓰고 계셔서 또 소설가가 보시는 홍구범 선생의 작품과 또 문학 연구자 혹은 평론가가 보는 문학 연구가의 초점이 좀 다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까지 홍구범 선생님의 문학뿐만 아니라 해방공간에 나온 그 소설들 혹은 문학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주요한 관점들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건 그게 한계일까라고 하는 그 물음표를 저는 계속 지금 저한테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제가 지난 그 논문에서도 그 기술한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그 피해자성에 대해서 좀 강박적으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작가의 수동적인 현실 인식으로 보면 거기에 무지렁이거나 뭐 자기 주체의 목소리가 없거나 억압받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왜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주체적이거나 항거하는 사람들로 못 만들까? 라고 하는 그 계속되는 피해자성을 너무 강조할 수도 있겠구나. 오히려 홍구범 선생은 작가일기나 다른 작품들을 보면 굉장히 저항적 정신도 있고 비판 정신도 있고 그리고 그 여러 그 수필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예민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자신에 대해서 계속 되돌아보는 어떤 반성적이고 때로는 자기 자책이나 이런 어떤 감수성이 굉장히 좀 지나칠 정도로 작가의 예민함이 가짐을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 오히려 우리가 타자나 혹은 소수 혹은 억압받는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그 원인이나 책임을 묻는 방식의 도법이 아니라 좀 질문을 좀 해야 할 때가 아닐까. 피해자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가령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라거나 심리를 좀 무파함으로써 오히려 그걸 있는 그대로 어떤 리얼리티를 확보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한계라기보다는 그걸 통해서 그 시대를 다시 성찰하고 다시 볼 수 있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홍구범 문학의 각각 개별적인 작품에 대한 건 도법이나 연구자의 시선에 따라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 저는 홍구범 문학 전체에 대한 한계는 미완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아직은 유보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제 가능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열어놓고 아까 여러 이제 교수님들 그리고 우리 발제 선생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총론적인 어떤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박사 논문이나 학술 논문에서 언급되는 그 부분은 작품 자체의 본격적인 서술들이라기보다는 다른 작가들과 엮어서 아니면 다른 주제하의 어떤 부분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홍구범 문학 개별의 어떤 텍스트에 대한 좀 정밀한 그런 분석이 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의 가능성과 한계가 더 도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평가라고 하는 건
지금 시선으로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평가는 당대적인 그 당대 안에서 홍구범 선생과 그 문학이 갖는 그 당대적인 좌표에 대한 것과 또 현재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면서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어떤 그 자들이 좀 연구하는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또 만약에 필요하다면 협업을 통해서라도 좀 전모가 밝혀지는 그런 연구가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제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대답이 되셨는지요? 맞습니다. 네. 결국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면은 다시 작품 읽기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춤작가에서는 가을에요, 10월에 hun명인문학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가 28회니까 이제 30년 가까이 하고 있거든요. 30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저희가 끊임없이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작품 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그분들도 통상 여기도 같은, 그래서 아마 소설가의 핏줄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 광주에 계신 분 중 어르신들이 여전히 그냥 관심을 가지고 청주까지 또는 괴담까지 오셔서 참여하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도 보면 어르신들도 계시는데 손주나 자녀들에게도 읽혀야 될 것 같고, 각 지역에서, 왜냐하면은 충주만의 홍구범 선생이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홍구범 선생이라고 하면은 어느 지역에서라도 그런 책 읽기 모임들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임명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네, 토론을 맡은 안미영입니다. 우선 저는 조금 설레거든요. 왜냐하면 그 홍구범에 관한 논문도 쓰고 토론을 한 적이 있지만 서울에서 했다든지 다른 학술지에서 했는데, 제가 직접 읽고 느꼈던 그 충주에서 홍구범 선생님 작품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연구자 입장에서는 약간 상기가 되기도 하고요. 설레는 일입니다. 특히 제가 있는 학교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저희 유주막 삼거리 있잖아요. 거기가 관문에서, 그러니까 문경에서 이렇게 아까 임기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문경 세제를 거쳐서 이렇게 한강의 지리를 타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신경님의 그런 그 시도 있잖아요. 목계장터라고, 그죠? 네, 그런 형태로 해서 서울로 가는 이 충주라고 하는 지형이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학교에 근무하면서 홍구범 선생님이 책을 읽을 때 제가 있는 충주에서 충주를 소재로 한 그 작품을 읽는다니 굉장히 기뻤거든요. 흥분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이 작품을 알게 된 이유가 동학카페라고 있는데요. 거기서 충북 지역의 동학 관련 소재에 대한 작품을 좀 그 글을 썼으면 좋겠다라는 의뢰를 받은 적이 있는데, 홍구범 선생님이 쓰셨어요. 전설이라는 작품인데 여러 선생님들 아시겠지만 거기서 보면 주인공이 경북에 살면서 신분을 좀 세탁하고 싶은 거죠. 양반되고 싶은데 서울은 안 될 것 같고 이게 얄자가 없잖아요. 서울은. 그래서 선택한 게 충주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산 기슭에 거기가 터가 좋다고 해서 거기 절도, 오래된 절도 있잖아요. 그쯤에 이제 거주하면서 신분을 이제 좀 상승해 보려고 이제 양반 집을 드나들면서 서울에 갔는데, 어떻게 서울에서 이게 오히려 그 신분 상승은커녕 본인이 그저 이게 한글을 모르는 줄 알고 자신에 대한 험담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낙담하면서 이제 충주로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 찰나에 전라도에서 동학 운동이 벌어졌다는 걸 알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전라도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이제 동학 혁명을 하는 선봉장이 되어가지고 다시 충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선봉대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서서 그 아이러니라는 말씀하셨는데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작품의 결말이 이렇게 했다 안 했다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했던 무엇을 지독하게 했고 무엇을 지독하게 안 했건 간에 그 사건을 통해서 그 당대 현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적인 지점을 지적하는데
그 작품이 여전히 기억에 남고 또 이제 제가 있는 학교도 그렇거니와 이 충주라고 하는 이 지정학적인 공간 때문에 굉장히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작가이고요. 이게 그 토론에 앞서서 저의 그런 어떤 약간의 설렘이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자아냈는데요. 그런 작가에 대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맡은 이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기현 소장님께서 이렇게 그 기존에 있는 자료 이외에 새로운 자료를 발굴하셔가지고 저희들에게 연구자들에게나 일반 독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자료와 그리고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알려주셔서 사실은 문학사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암흑기라고 하는 해방기 그 공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알 수 있는 계기를 주신 것 같아요. 그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서도 발표하셨지만 시하고 다르게 소설은 언어에 대한 고증을 좀 더 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대화라든지 그 산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기억에 남는 충북 방언이라든지 작품에 있는 이런 단어나 이런 어휘들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는 작품 위에 발굴하신 작품 새로 발굴하신 작품을 보면서 느꼈던 소외라든지 기존 작품과 조금 다른 점이나 특이사항이 있다면 그것도 좀 듣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저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걸 읽는 사람은 제일 편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것을 찾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도 나와 있지만 찾은 다음에 이거 보는 거 되게 힘들거든요. 시 보면서 이게 이 글자인가? 이 글자인가? 이렇게 옆으로 봤다 뒤로 봤다 다시 앞에 있는 문맥까지 읽으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그 원본 확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제 소장님께서 느꼈던 어떤 모든 소외 같은 것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정숙 선생님에 대한 토론을 말씀드리면요. 다 아시겠지만 김정숙 선생님은 홍구범에 대해서 초창기의 논문을 아마 첫 번째 쓰셨나요? 그래서 그 많은 논문을 지금까지도 쓰셨어요. 예, 그래서 거의 집대성하고 있는 수준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읽었던 황진이 이 작품에 대해서도 기존 작품하고 비교를 했는데 비교해 주셨으니 그러니까 홍구범 작가가 이제 소설뿐만이 아니라 아동문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영화 쪽에도 아마 활동을 했으면 더 관심을 가지고 확장해서 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제 그 황진이 이외에 청소년이 등장하는 그런 소설의 작품의 특징이나 그런 것들을 좀 더 궁금해서 여쭙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여기서는 이제 주로 이슈가 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선생님 논문에 작가일이라고 하는 홍구범의 이제 수필이 그 당시에 교과서에 실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교과서에 실렸을 때 이런 수필이 어떤 가치가 있어서 예를 들면 형식적으로는 그쵸, 문장이 되게 좋죠. 그다음 내용적으로는 어떻기 때문에 당대에 그 중등 장문 교재에 실릴 수 있었던 것인지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우리 안미영 교수님께서는 한때 우리 대한민국 평론계를 그 평정할 정도로 그 훌륭하신 분 앞에 이번에는 아까도 그랬고 현문우답입니다. 죄송합니다. 현문우답인데 그냥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겸해서 그냥 그 작품 읽으면서 재미있던 거는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어떤 묘사라고 하는 거 끝까지 절제하는 거 우리 같으면 그냥 확 쑤셔버렸으면 좋은데도 끝까지 참고 오히려 피해자를 죽게 만드는 게 리얼리티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걸 통해서 오히려 인간을 돌아보게 한다 뭐 여러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분의 작품 속에서 진짜 절제를 많이 하시는데 딱 욕 나오는 게 하나 있어서 재밌었어요. 작품 읽다가 그 이춘이라는 사람이 그 나오잖아요. 그 속물 쌀값 올려가지고 양조장에 술 대주고 하면 그 쥐새끼 같은 놈. 그런 것 정도 표현밖에 안 하시고 나머지는 어떻게 그렇게 참으셨는지. 그 해방 공간이라고 하는 건 뜨거운 공간이잖아요. 그 뜨거운 공간에서 딱 보여주시고 딱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를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인물을 만들어서 한판 싸우게 만들었으면 속이 시원할 건데 왜 그랬는가 이거는 두고두고 숙제일 것 같고요.
아까 그 방언이라고 하는 거하고 뭐 같이 지역 로컬리티하고 같이 연결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일반 표준어하고는 분명히 다른 어투의 그 섬세한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최대한 우선은 원본 확정을 해서 원작품에 있는 어투를 틀리면 틀린 대로라도 그대로 다 실어서, 제가 사전에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 게 우리나라에서 국가공식 사전이 표준국어 대사전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거기서 내는 우리말 셈입니까? 우리말 셈 사전을 찾아도 안 나오는 단어들이 굳이 나오는 이 단어의 상당수 혐의는 충청도 방언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니까 이 텍스트는 연구와 동시에 진행되는데, 제 부족한 생각으로는 우리 권희동 교수님을 위주로 해서 국어학 하시는 분, 지역의 언어에 밝으신 분들, 아까 문화원 그래서 여러 같이 공동 작업으로 하면 그 안에 부지기수로 단순히 지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섬세한 어투들,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빨리. 네. 지금 임 소장님이 고향이 의성입니다. 경상북도. 그래서 충청도는 저희들은 그냥 읽으면 그냥 다 알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부분을 어학하시는 분들과 학제적으로 같이 공동적으로 연구할 가치들은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현대시 쪽에서는 이제 백석시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백석어 사전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아마 연구를 여러 장치를 열어놓고 보게 된다면 또 다른 홍범 선생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이어서 계속해 주시죠. 네. 평소에 정말 문학 연구와 문학을 쓰시는 그러니까 좋은 글 써주시는 안병 선생님께서 또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녀 황진이 그 부분이 지금 다른 작품에서 14살에서 18살로 나오는 인물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작품들에는 거의 갓난아기나 5살 아래의 아이들이 굶주리거나 혹은 핍박을 받아서 너무 헤매가 힘든 어떤 상황들이 부모와 같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궁핍하고 힘든 어떤 부분들이 많이 환기가 되고 있는데요. 창고근처 사람들에서도 거기에 이제 젖먹이 아이 이 부분도 그렇고 이제 순만 거기에서도 순만이 이제 목을 매 자살을 하는데 거기에 3살간 아이가 햇볕을 받고 투덕투덕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비극적인 어떤 장면으로 오고요. 이제 뒤에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이 아버지 어떤 부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숙사에 있는 아들 한나 이렇게 찾아가는 그 이야기 외에는 지금 더 이제 제가 또 꼼꼼히 선생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면 좀 더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14살, 18살 그냥 중학생이라고 하는 요때의 인물을 다룬 건 봄이 오면이라고 하는 그 작품의 남매, 그러니까 자매하고 황진이의 그 나이대하고 너무나 겹쳐서 읽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봄이 오면과 같이 읽고 싶었던 부분이, 봄이 오면은 1947년 5월에 백민이라는 문예지, 근데 이건 일반 독자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백민이 추구한 어떤 부분은 민족성 혹은 우리의 문학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제 잡지였고, 그래서 47년 5월이고요. 소녀 황진이는 1949년 7월에 나오는데, 아마 여기 이제 저 발제문에 보시는 것처럼 중학생의 표지가 방한복을 입고 스키 장비를 든 표지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종근 선생님의 의견에 따르면 이걸 살짝 벗기면 7월이라는 아래 4라는, 그러니까 1949년 4월에 한번 내려다가 못 난 것 같고, 근데 그거는 그 전에 가보면 1948년 겨울이었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이제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어서, 일단 백민이라는 것과 이제 중학생이라고 하는 잡지가 이제 일단은 독자층이 다르다는 거, 그리고 또 데뷔 이 부분에서 어린 자매가 나온 연령대와
소녀 황진이라고 하는 연령대를 유사하게 비슷하게 가지고 간 거, 그리고 중학생이라고 하는 매체, 이거하고 또 연동돼서 이 두 작품이 굉장히 좀 다르게도 읽히고 같이 비슷하게도 읽혀서 이제 그렇게 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제가 더 면밀하게 검토를 또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영화 그 작가 협회에 그 홍구범 선생이 가입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되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게 이제 그 전집, 홍구범 전집에 보면 시나리오 황진이 미발굴이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녀 황진이가 그 발견이 됐을 때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아, 시나리오 황진이가 미발굴이 아니라 이거이겠구나. 그러면 미발굴이, 그러니까 작품이 하나가 더 있는 건 좋지만 미발굴의 어떤 그 꼬리표가 없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에 홍수영 선생님하고 인터뷰를 하는 그 과정에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게 시나리오인지 연극 대본인지는 그러니까 더 좀 면밀하게 봐야 되는데, 아버지는 가진 않으셨고 어머니와 김동리 선생의 아내분하고 그 몇몇 지인들이 영화관에 가서 시나리오를 보고 오셨다. 그러니까 그 황진이를 보고 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녀 황진이의 각색인지 아니면 또 다른 버전의 황진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제가 느낄 때는 시나리오 황진이도 연극 대본이든 시나리오 형태든 황진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것도 좀 찾아봐야 될 부분이고, 그렇다면 그때의 황진이는 소녀 황진이가 아니고 황진이라고 한다면, 소녀를 뺀 황진이라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황진이를 그 연극 무대에 혹은 영화에 어떻게 재구성을 했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황진이는 드라마로도 영화로도 굉장히 버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홍구범 선생님이 만약에 썼다면 그 시나리오는 어떤 목소리와 어떤 주제의식을 가졌을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짧게 말씀드리면, 홍구범의 작가 얘기는 굉장히 정말 재미있고 그냥 일상이 다 보이는 정말 솔직한, 근데 그 안에 자기의 어떤 기질이나 어떤 느낌들을 여과나 미화나 과장하지 않고 그냥 솔직하게 쓴, 그래서 문예 1949년 이제 2월에 되는데요. 이제 원희동 교수님 편 그 전집에 보면 지금 6개의 작가 일기가 실려 있습니다. 6월 29일, 3일, 그러니까 7월 3일, 7월 17일, 7월 19일, 7월 21일, 7월 23일인데요. 아까 영상에 보니까 7월 3일께 실렸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마 그 7월 3일경에 계속 극심한 가뭄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것은 계속 오르는 쌀값이다. 그래서 미국의 원조가 필요하다면 경제 원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러는 차에 이제 수영이가 등장합니다. 아들놈 수영이가 돈을 달라고 이렇게 손을 내민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줄 듯 말 듯 하면서 아버지 너는 비가 오면 좋으냐 그랬더니 이 돈 주면 대답해 주겠다고, 그 애기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돈을 줄 테니 그럼 너하고 나 위치를 바꿔볼래? 라고 하면서 이제 아들이 그 돈을 받고 시장으로 가는 뒷모습을 아버지가 이렇게 찬찬히 혼자 이렇게 빙긋이 웃는 그 장면이 실려있는 그 작가가 이제 중등부번에 들렸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건 7월 17일에 일기인데, 그거는 놀이개라는 한 작품을 가지고 구상을,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는 것부터 퇴근을 어떻게 하고 거기서 오는 불안감, 완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끝을 맺었을 때 그 다음 구상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일종의 글쓰기, 축약된 과정에 대한 작가 그 글쓰기 수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7월 17일 거는 굉장히 인상 깊고, 오히려 만약에 장문 책이었다면 이게 실렸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도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작가 일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일상, 근데 그게 그냥 아주 신변잡기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작가의 고뇌부터 시작해서 현실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가족 간의 어떤 부분, 자기의 기질적인 부분들을 어렵지 않게 정확한 언어, 그 문장으로 간결하게, 그리고 굉장히 솔직하게 쓴 부분에서 인상 깊어서, 아마 오늘 오신 선생님들도 작가 일기만 한번 보셔도 굉장히 재미있으시고, 나도 일기 한번 써볼까, 그냥 그런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긴급 네. 질문. 네네.
그 세상에 우리가 유명한 소설가의 작품 속에 아들 이야기가 실명으로 나오는 건 아마죠. 그 실명 되시는 분이 또 현장에 계시는 것도 이게 세계의 역사적인 어떤 장면, 문학가와 그 아들 작품 속에 등장하는 아드님이 계시는데 그 장면 보면 네가 아들하고 역할하고 바꿔보자 뭐 이런 그 에피소드가 들어있는데 사실입니까? 그 기억나세요 혹시? 기억은 안 나고요. 네. 그 나중에 중등장문에 그 일기가 거기 나왔었어요. 네. 그때 보고서는 그걸 알았어요. 거짓말로 쓰신 거예요 그럼? 아니, 하셨겠죠. 직접 저기 쓰셔서 낸 건데 내가 알기로 그때는 어리지도 모르고 기억을 못 하시죠. 제가 어려서. 네. 유교가 7살에 났는데 네. 유교가 근데 걔가 한 30살 때 아마 너도 6, 7살 정도. 그냥 그거 같은데 연도 잘 몰라. 네. 근데 굉장히 그 돈을 주면은 대답해 줄게요. 이 부분. 그 세대 살이 기억이 나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돈 주면 대답한다는 게 이런 거. 네, 안 나시죠. 평상시에 그냥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그게 뭐 거기에 나온다는 건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그런데 나중에 학교 다니다 보니까 중문에 그게 나와 있는데 그 구절이 그 일기가 거기 났더라고요. 기분이 그때 어떠셨어요? 네. 이상해요. 중대 정도 확인한 적은 없나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 때 그걸 아마 본 것 같아요. 네, 중학교 때. 내가 중학교 때로 이름이 있지. 그때 43년이니까 한 56년. 50년대 중반. 중반, 네. 56, 7년 정도. 한 50 몇 년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때는 장문과학이 없거든요. 고등학교 때. 아니 그때 중등적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었어요. 요즘은 책에 일기에 어떤 아니 그 7월 3일 일자. 그 일기에 예. 작가의 일기라고 그러지 않아? 네, 작가 일기. 거기에 그 내용이 나와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네, 맞습니다. 나왔어요. 네. 비가 오고 오면 뭐 어쩌냐 이렇게 나왔어요. 네. 윤종용 선생님 네. 질문. 지금 시간 다 끝났어요. 아니 이거 안 하셨어요. 10분 정도 남았어요. 윤종용 선생님 유 선생님 하나 질문 혹시 있으세요? 있으시면 플로어 하고 또 앉아 계신 분들도 앞에 앉아 계신 분들도 뭐 질문할 게 있으시면 이 다음번에 질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수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소녀 황진이에 대해서 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어갖고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질문 두 개인데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제 질문 하나로 가셔도 될 것 같은데, 이 소녀 황진이에서 황진이는 양반과 혼자가 깨지고 나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 운명을 받아들이고 결국 기생의 이제 삶을 선택한다. 뭐 이렇게 좀 말씀하셨고, 제가 뭐 읽진 않아서 그 작품의 분위기를 좀 알지는 못하지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밝다라고 말씀하셨고, 작가가 이제 이 소녀 황진이를 통해서 중학생들에게 낭만적인 요소와 이제 밝은 분위기로 주체적인 메시지를 주고자 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작품을 이제 성장 소설로도 이제 규정을 하셨는데,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이 주체적인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리고 성장의 주체가 성장 소설에서 성장의 주체가 누구인지, 일반적으로는 이제 등장인물의 그러한 육체적 또는 그 정신적 성장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그 등장인물의 그런 황진이의 정신적 성장을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작품이 이제 중학생이라는 잡지에 실렸으니까 이 잡지를 읽는 그 중학생들의 그런 독자의 정신적인 성장을 좀 의도한 건지 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 그리고 황진이가 결국 기생의 삶을 선택한 것을 과연 주체적인 삶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홍구범 선생님이 계시다면 직접 듣고 싶은데요. 이것도 추측인 부분인데, 우리가 그러니까 황진이 일화를 저희가 다시
개작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 틀 안에서 이 소설을 이제 변형하거나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홍구범 선생에서 이렇게 주로 나오는 이제 모티프도 나중에 한 번 더 고민을 해야 봐야 될 텐데, 일단 첫 데뷔작이 봄이 오면입니다. 그래서 봄인데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궁핍하고 이렇게 힘들면, 특히 자본이 막 침투되어 있는 이 공간에 우리가 이렇게 힘들 거였으면 우리 간도해서 안 왔을 거야. 그때 봄은 너무 처절하죠. 근데 그 끝에 어떻게 얘기냐면, 봄이 오면 이 둘째 아이가 길거리로 나가서 양과자나 담배나 이런 걸 팔 거라고 하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게 현실의식이 변화했느냐, 주체적이냐,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데요. 이제 소녀 황진이는 틀을 바꾸지 않는 선에서 이제 그 홍구범 선생의 이제 문장들이 좀 들어가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상여수리가 점점 멀어져 간 후에 엎드러진 채 흑흑 느껴 울면서 속으로 연달아서 나가고 싶은 대로 그저 가야 한다. 무엇이 꺼릴 게 있단 말인가. 아무 데든 가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12장에 해당하는 게 이제 소제목이 길입니다. 그리고 다시 봄이 돌아왔다라고 하면서 송도 장안에는 여적 볼 수 없었던 명기 한 사람이 늘었다. 꿈에서도 대학이 어렵도록 어여쁘고 또한 높은 벼슬아치들도 따르지 못할 문장이라 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게 바로 황진임의 틀림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모르는 사람 없는데도 한 번 더 그 부분을 짚어주면서 이 삶이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제도권 혹은 양반이 거기에서 이제 소속돼 있는 인간이 아니지만 자신의 어떤 삶을 스스로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 혹은 내적인 동기를 자기 스스로 가지고 이제 나아갔다라는 점에서 길이 주는 상징성은 그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너무 과대 해석하거나 혹은 너무 이게 확장하면 또 작품은 요만큼 얘기했는데 해석이 그냥 과잉돼 버릴까 굉장히 항상 이런 대목에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이게 중학생이라는 매체 그리고 봄이 오면 의 어떤 그 구도와 인물들이 좀 비슷하다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주체적이며 좀 더 내적인 자기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거는 일정 부분 그 주 독자층인 14살과 18살 읽는 그 독자들에게 조금 기운과 희망을 좀 당신이 어떤 지금 삶을 살고 어떤 운명이 있더라도 일단 한번 떨치고 일어나라. 너의 길이 있고 당신의 길이 있다. 그리고 봄은 올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 그런 점에서 그렇게 읽혔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또 이렇게 읽히는데, 길은 멀다라는 장편 소설 그 연재 이 부분은 길은 멀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그 남녀의 그 이제 사랑, 낭만적인 서사가 22살, 4살 청년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민족, 그 다음에 일제 식민지 이런 게 굉장히 복합적으로 많이 나와서 그게 끝까지 가지 못한 게 정말 그 부분이 안타까운 그 부분이어서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중학생의 창간 목적에 일정 부분은 부합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정 부분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중학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그 외국 서구적인 그 선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부분에 그 홍구범 선생은 그래도 그러니까 잘 읽히기도 하고 잘 알기도 하겠지만 우리의 고전서사에서 그 모티프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또 중학생의 어떤 부분에서 약간은 또 그러니까 균열된 그런 목소리를 담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미 뭐 잘 알려진 것을 가지고 소설을 쓴 것 중에 제일 많은 것 중에 하나는 춘향전이죠. 춘향전이고 지금 그 황진이 같은 경우도 뭐 이태준부터 쓰기 시작해서 뭐 영화까지 많은 장르에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제 관객 청중들에게 질문 좀 받도록 하죠. 그래서 어떤 분에게 제일 인기가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갖다 주시죠. 제가 일각인 한데요, 잘 몰라서 학생의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임기현 선생님께는 혹시 그 홍보범 그 선생님께서 기자 활동을 하셨던 그런 전모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기사에 대한 탐구가 지금 현재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루어졌는지 혹시 알고 계신 바가 있으면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그러니까 좀 짧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홍구범 선생님의 작품 속에 나오는 어떤 정치성,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 김동력 항상 이렇게 옆에 놓고 계속 읽게 되는데요. 김동민 같은 경우는 순수문학이라는 작품이 한쪽에 있으면서 굉장히 선전적인 작품이 아주 정치적 프로파간다 같은 작품들이 이렇게 옆에 병렬처럼 있거든요. 그것과 비교해서 홍구범 같은 경우에는 어땠는지 임기현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고, 김정수 선생님께는 홍구범 문학이 우연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그걸 읽으셨는가, 플롯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그거를 읽으셨는지, 김정수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읽으셨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고, 안미영 선생님께는 토론자로서 이제 홍구범 선생님 작품을 읽으셨을 때 홍구범 선생님 정치성에서 어떤 종교성, 샤머니즘이나 아까 미륵사상이나 아까 동학에 대해서 다 말씀하셨는데 그 작품 외에 다른 것들을 혹시 보신 게 있으신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이제 학회에 온 듯한 그런 분위기인데요. 많은 다양한 계층의 분들이 오셨다 감안하시고 쉽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부터 교수님 고급 독자에다가 또 홍시라고 하니까 또 칠촌이라고 하니까 더 저기가 또 그 전에 또 말이 진짜 조금만 더 오래 살았으면 계셨으면 좋았을 생각이 아까 그 여성의 주체적인 모습 저는 그 기름 멀다에 나오는 그 술집 여자 그 주모에 걸걸합니다. 이게 대단합니다. 저도 그 일본인 남편 그 약간 성적인 그 경향이 강한 일본 남자 얻어 살다가 그 요절하고 딸 낳은 딸을 둔 그 걸걸한 여자 꼭 만나고 싶더라고요. 매력 있어서. 근데 그게 중단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소설이 제목이 바뀌어서 게재될 때 어머니와 딸인가? 어머니와 딸로 돼 있죠. 그 제목이 주로 이제 홍구범 선생님은 부자지간, 남자지간 이렇게 할아버지와 손자 이런 이야기 많이 하다가 그 엄마와 그러니까 어머니와 딸로 이렇게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작품이 아직 발굴 안 된 게 진짜 아쉽고요. 입에서 오른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중일보에 그 조연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이면 편집은 그가 다 했다. 문화부 신문 그 편집을 도맡아서 다 했다. 근데 호흡이 둘이 찰떡같이 맞았다. 자기는 사면 정도 맡고 문화면은 홍구범이가 다 맡았다. 뭐 신문뿐만 아니라 몇 개 신문을 거쳤잖아요. 그때 평화신문 뭐 이런 평화신문인가 일본 거쳤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 촌놈같이 생겨가지고 착하기만 하게 생겨서 얼굴은 넙대대게 하게 생겨서 우습게 알았는데 편집을 기가 막히게 하더라. 이제 그게 그 잡지가 저 문해가 됐던 그러니까 이게 달인이더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해서 아마 그 기자로서의 그런 어떤 홍구범이 썼던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건데 기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으니까 그때 재직했던 시기에 문화면을 찾아서 한번 다 뒤져보는 그런 저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여기 소개하지 않았지만 그리고 뭐 문해를 대표해서 뭐 좌담회도 하고 우리가 더 찾으면 찾을수록 그의 기록들이 그 나올 것 같아서 그 말씀드리고 제가 봤을 때 어떤 그 좌익이나 우익의 극단적인 그런 이야기는 제가 보기로 뭐 오바이즘은 1도 없습니다. 뭐 어떤 뭐 순수이대 원래 뭐 우리가 말하는 구경적 양식을 통해서 뭐 어떻게 하자 이런 차원 없고 그냥 그대로 보여주고 생각은 뭐 저에게 우리에게 하고 또 공감하게 만들고 진짜 쥐어받고 싶고 왜 이렇게 당하기만 하지 이런 생각 들게 하지만 그곳으로서 거기 뭐 해석을 붙이거나 뭐 이렇게 하지는 않은 게 그 우익의 어떤 그런 모습들하고는 분명히 다른 모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급하니까 이게 짧게 해주시면 아까 그 얘기한 것 중에 하나만 더 덧붙이면 황진이는 거의 대부분 드라마나 영화라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기생 수업부터 혹은 그 이제 양반집부터 해서 거의 죽거나 사랑하거나 막 이런 전벌을 받다면 그러니까 소녀 황진이에서는 소녀에 좀 방점을 찍어서 한번 이제 그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아이러니라고 하는 부분이 홍구범 선생이 굉장히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아이러니라는 건 일단 우연성이라고 하는 것도 동반이 되는데 그 우연성이 우리가 납득이 안 되거나 혹은 그것이 너무 이상하거나 말이 안 되는 차원이 아니라 아이러니까지 가기에 그 우연성들이 묘하게 겹치면서 거기에 어떤 진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플롯을 굉장히 고민하고 잘 쓴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아이러니까지 가는 과정에서 그게 우연성이라고 전혀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연성이 우리가 그거는 말도 안 돼 혹은 그 예전 고전 소설에 나오는 이때야 이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좀 더 이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고도로 좀 전략적으로 짜여진 만약 우연성이라고 하면 이제 그런 측면으로 저는 읽었고요. 이제 안명 선생님도 말씀을 해주겠지만 홍구범 선생은 자기 그 작품 혹은 작가일기나 곳곳에 소설에서는 자기 목소리를 드러내기 쉽지 않으니까요. 근데 작가일기나 이런 걸 보면 자기는 전혀 자익도 우익도 아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아마도 이제 김동리 선생이나 조현현 선생하고 같이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납북이나 월북인 사람 자체가 한국 문단을 이끌 수가 없었는데 반쪽의 그런 문단사이거든요. 문학사라고 할 때 자기는 거기에 속해 있지만 자기는 어떤 우익이나 자익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낙인을 하거나 그렇게 바라봐주는 걸 굉장히 싫어한 그냥 나는 그냥 문학인이야. 난 문학으로 좀 봐줘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자기 이제 작가얘기라든지 이제 비평이나 이런 거에 좀 많이 노출을 좀 하고 있어서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짧게. 샤머니즘보다는 역사의식이 굉장히 예리하고 냉철했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전설로 제가 말씀을 시작드렸는데요. 거기는 이제 동학 1세대면요. 아까 미완성 장편 길을 벌다 이 경우에는 2세대, 3세대의 동학 그 후손들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그 부모가 노비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게 그 세상에 나와서 입신하기 참 어려워요. 막 연좌제처럼 따라다니니까. 그 와중에 이제 그 농악 운동을 했기 때문에 농민 운동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거든요. 부모가. 그런 다음에 이 친구들은 그 다음 세대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마 교사가 되었죠 아마 그런 식으로 열심히 이제 노력해서 자기 직업과 진로를 가지고 연애도 하지만 그러니까 그 작품이 저도 되게 안타까운 게 동학 1세대, 2세대, 3세대를 다 조명하는 것은 그 시대에 어렵거든요. 1949년 나중에 1950년대 가서 황순호 선생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 형태의 장편 소설을 쓰긴 하지만 1949년도에 특히 이제 전설에서 한번 다뤄주고 그 다음에 장편을 통해서 2세대, 3세대가 그 동학 농민 운동을 가담하면서 민중의식이 어떻게 싹트기 시작했는지 자연 발생적으로 그 각성 과정에서 어떠한 고통과 그 다음에 그 고통을 감내해 나갔는지 그 세대 이후에 그런 삶을 좀 보여줄 수 있었을 터인데 그게 좀 없는 게 안타깝고 요약하자면 샤머니즘보다는 오히려 그 당대에 그 한국의 역사적인 어떤 흐름이나 추이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중앙에서 봤을 때 지역에서 봤을 때 이런 밸런스를 가지고 당대 현실을 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 질문 더 받아도 되겠죠? 네. 아주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임 소장님한테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싫으십니까? 싫으시는 거예요? 아니 좋은데요. 무서워요 지금. 네. 다른 게 아니고요. 35페이지 아주 진짜 조그만 거 갖고서 마음에 걸려서 여쭤봅니다. 35페이지 그 중간 아래쪽에 보면 미명 풍경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홍구범의 작품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이유는 제목도 제목이거니 와 그랬거든요. 그 제목이 무엇을 갖고 있길래 제목도 제목이거니 와라는 말을 썼는지 우선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홍구범이 살고 있던 곳 미아리동 541 그래놓고 그 밑에 줄을 문예지에 문인 주소록에도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41페이지에 보니까요. 41페이지에 그 1950년 2월 홍구범의 근무처가 문예사고 주소가 미아리 541이에요. 그렇다면 문예사의 주소가 541이면 다른 군인들도 541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가 홍구범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면은 될까? 왜냐하면 제가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고 역사를 하다 보면요, 누가 하나 잘못해 놓으면 그 뒤에 계속 잘못됩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예, 아주 의문인 것 같죠. 네, 현답으로 대답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학제 간의 연구가 필요한데요. 제 나름대로 방어를 할 테니까 저기 하시면 받아들이시고 아니면 그냥 계속 화내셔도 되고요. 화내신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태영이라고 하는 동료 작가가 우선 그 49년도에 내가 홍구범의 미명풍경이라는 작품을 읽었는데 단 한 번에 그 대작인 걸 알게 해준 작품인데, 이 작품이 분량이 길다고 전부 안 실어주니까 편집자 눈에 맞게 뭐 쪼개서 내거나 대단히 안타깝다라고 하는 그거를 제가 우선 읽었어요. 미명풍경, 그 최태영이라고 같이 활동했던. 그랬는데 미명풍경이 한 몇 달 뒤에 그 상금도 10만 원이나 됐어요. 그 당시로 보면 중요한 상이죠. 독립기념. 그 미명풍경이 딱 나오는데, 그러면 그 미명풍경에 김성만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주소가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문예사에 근무했던 게 조연현, 그 다음에 백모라고 하는 어떤 사람, 그 다음에 모윤숙 뭐 등등이 있는데,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제하고 나서도 실제로 작품을 쓸 사람은 이렇게 겹쳐서 결국은 홍구범일 확률이 상대적으로 이제 되게 높다. 그러면 그때 문여사를 했던 거는 조연현이 있었는데, 그러면 평론가가 그 작품을 가지고 이렇게 됐을 리도 없고, 그 여자 작가가 그렇게 했을 리도 없고, 이제 그럴 개연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걸 꼭 찾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분량이 너무 길어서 실어주지 않았다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이제까지 발표된 모든 작품들이 약간 꽁트나 단편 위주로 치우쳐져서 분량이 길었는데 실어주지 못했다. 그러면 중평이거나 약간 장편에 가깝다면 또 다른 한 세계의 소설적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 당시에 중요했던 최태영이 뻑간 작품이다. 이 작품은 한눈에 중요한 작품이다. 이렇게 했던 걸 지금 우리가 발굴을 못하니까, 그런 점에서 좀 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근데 홍구범은 문예지에다가 문인, 그때 제가 이거 하는 거 백민 문예 그 글자, 지금도 지금 권희동 교수님이 대단한 게 글자 안 보입니다. 뭉개져서. 백민 1페이지부터 그 5번까지 다 뒤졌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문인 주소록이라 그래서 주소하고 이렇게 이제 뭐 전화번호 뭐 이런 연락처가 나오는 뭐 꼭지가 고무렵에 있었는데, 그 주소처가 마침 일치가 되게 돼 있으니까, 저 같이 우리 고민을 교수님 하시죠. 네, 뭐 시간 관계상 뭐 질문은 여기서 멈추는 걸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권 선생님 뭐 한 말씀. 어서 한 말씀. 권 선생님 끝으로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고생들 많았습니다. 저는 꼭 한 가지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홍구범이 선생이 사셨던 집터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거를 매입을 해서 정지용 생가처럼 홍구범 생가를 좀 만들어서 그 문화재 이렇게 정도를
정리를 하면 앞으로 이제 신경임 선생도 이쪽에 계시고 또 권태영 선생님 거기 하고 이제 또 백지삼 그러니까 여기도 참 명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생가를 매입해서 생가를 복원을 하고 그러면서 이쪽 관광벨트로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잠깐 김 선생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선생님 제가 여기 오면 꼭 말씀 한번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 잘 해주셔서 기억이 났습니다. 그 생가뿐만 아니라 지금 주덕 그 양조장 그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귀거래사를 굉장히 재미있고 좋게 읽고 홍구범 선생의 전기적인 그 사상이나 느낌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그 공간이 주덕 지금 양조장인데 이제 지난번에 갔을 때 이제 우리 김재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들어봤을 때 그게 문화재로 등록이 안 됐다,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그 청으로부터 이제 들으셨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지금 말씀하신 생가와 더불어서 주덕 양조장이나 뭐 신리 양조장 이런 정도는 한번 좀 이렇게 복원이나 보존을 해서 그 문학 벨트를 하신다고 만약에 하실 때는 한번 들르는 그런 장소로 또 보존해 주시면 어떠실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를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 한 15분까지 준비하시는데 거의 한 15분을 오버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정한 분위기에서 진행을 해서 첫 좌장 시간이었는데 부담 없이 잘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 끝에 아까 그 기자로서 라는 부분을 저도 놓쳤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언론학 쪽에서도 홍구범을 충분히 다룰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담문고 수장고에 있는 그 잡지 4권이 있네요. 거기 있는 게. 그다음에 아마 4작품 정도는 더 우리가 추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쪽에서도 있을 것 같고 더 작품은 아마 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잡지가 해방공강기에 45년도에 20종이었다가 거의 한 400여 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이제 출간을 예정했지만 발간되지 못한 잡지들도 꽤 있어요. 예전에 광고들을 보면요. 출간하겠다라고 했지만 발간되지 못한 어떤 그런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일이 실질적으로 확인을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끝맺음을 하면서 언제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자리를 옮겨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행을 정민 선생님한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합토론 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조금만 첨언을 하자면요. 지금 현담문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불구임자 2회를 그 현담문고 지금 현재 그 인터넷에 있는 곳에서 거기에 이제 수장하고 있다는 목록이 있어서 이제 직접 전화하고 메일드리고 해서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를 한 7월 6월인가 7월 정도에 그 담당자분이 그걸 지금 저희 자료집에 실린 그 자료가 그분이 이렇게 제공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하나 더 있는 걸 알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지금 현담문고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아직 정리가 다 안 돼서 제공까지는 어렵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한 가지라도 이번에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저희가
대단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아까 이제 생각 보건 문제, 그다음에 이제 주동양 주장 그 배경과 함께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게, 저희가 요번에 이제 계속해서 몇 번의 답사를 통해서 문학비가 굉장히 지금 한쪽으로 숨겨져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지금 요 그림을 보시면 미륵 있는 마을 그러니까 이것과 3층 석탑은 굉장히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옆에 이렇게 문학비가 있는데요. 그 자료집 사진을 보면, 자료집 사진에 보면은 왼쪽에 비석이 하나 있잖아요. 그 비석 옆에 문학비가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학비도 좀 잘 보이는데 그 일대를 전체적으로 좀 조성하고 하는 거를 충주시와 주덕이나 신림연이나 이렇게 해서 충주시에도 좀 같이 가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신경 써주시고. 정말 죄송한데요. 진짜 한마디로 첨언하자면 어떤 작가가 자기가 살았던 그 지역을 에세이로 남겨서 그 현장이 그대로 복원된 경우는 없으니까 미륵 있는 마을 에세이를 아예 문학비 형태로 그렇게 말하거든요. 내가 13년 동안 여기에 살았다라고 말하는 그 문학비도 같이 어떻게 세워주면 읽을 수 있도록 하면. 예, 이상입니다. 더 못다한 이야기는 저녁 식사하면서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기 이 6시에서 1분만 넘어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셔야 돼서 그러면 폐회를 하겠습니다. 2023년 제2차 충북학 포럼 탐샘 100주년 홍구범의 삶과 문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